오늘 주제 해군 전력 증가에 관심 있는 분께는 진짜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어우, 우리 해군이 이런 것까지. 이야.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C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이게 뭐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야. 자, 북한이 이제 올해 초부터 특히나 NLL 지역에서 순항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만큼 서북 도서를 지키는 군은 바짝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요. 얼마 전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 그리고 해병대가 수관하던 서북 도서형 무인기 개발 사업, 서북 도서형 무인기 개발 사업이 본격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위사업청은 작년 말부터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정보 감시, 표적 획득 및 정찰 임무, 우리 네. 아이스타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북 도서형 무인기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이야. 멋지죠? 예. 자, 이 활주로가 없는 육지와 함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입니다. 아. 예, 국내 최초로 실전 배치될 회전익 무인기예요. 오스트리아, 자, 아까 발음 주의하셔야 되겠죠? 쉬벨사입니다. 쉬벨. 쉬벨사의 캠콥터 S300을 바탕으로 한화 시스템이 합작해서 개발하는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감시 장비를 장착해서 전력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2028년 12월까지 약 1,433억 원을 네. 투입해서 자, 업체 주관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렇군요. 쉬벨사와 한화 시스템의 합작이다. 그러면 한화 시스템이 개발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감시 장비는 뭐 어떤 겁니까? 사실 한화가요. 우리 지금 뭐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전투함들 네. 배에 있는 그 레이더, 그다음에 IR 광학 장비들 다 거기서 개발을 하고 독자 개발을 했거든요. 예. 자, 이거를 소형화해서 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무인기에 전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광학, 그러니까 EO, 적외선 IR, 그런 센서, 그다음에 합성 개구 레이더, 소위 사 레이더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전부 탑재를 할 거고요. 이 사 레이더의 핵심인 안테나,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KF-21 우리 한국형 전투기 네. 여기에 A사 레이더를 우리 하나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검증이 된 반도체 송수신 장치를 활용해서 자, 경량 고효율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를 설치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안테나 여기에 막 여러 개 작은 소자들이 쫙 달려서 이 소자들끼리 막 서로 막 보내서 막 내가 원하는 데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고해상도의 관측 모드 혹은 넓은 영상 획득이 가능한 광역 관측 모드. 그러니까 좁게 자세히도 보고 예. 넓게 멀리도 보고 이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시 장비가 국산인 만큼 앞으로 관련 장비의 수출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헬기인데 무인기다. 뭐 제 입장에서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우리 해군 해병대가 이 제품을 이 무기 체계를 픽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협소한 그 함정 위에 그 예. 비행갑판에서 뭘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죠. 공간이 좀 솔직히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공간도 좁고 또 바다는 풍속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익기를 함정 위에 이제 올렸다 내렸다 착함시키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회전익기의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그리고 강우나 강설이나 강풍 같은 악천후에도 강해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무인기 하면 우리는 회전익기보다는 고정익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착륙 방식을 생각하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일반 항공기처럼 활주로를 쓰는 거죠. 여건이 되는 경우에 아니면 이제 별도의 이착륙 장치를 써야 되는데 함정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대개는 이제 사출기로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그물망으로 이렇게 붙잡아서 그래요? 잠자리 잡듯이? 이게 착륙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물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또 항공모함도 아니고 일반 함정에서 이걸 하는 경우에는 실패를 하거나 뭐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헬기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니까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헬기의 특징이란 건 아무래도 호버링, 그 제자리 비행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찰을 할 때는 의심 지역 위에 호버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훨씬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서북 도서 지역의 핵심 거점이 백령도 아니겠습니까? 백령도에는 그 6.25 당시에 거의 천연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곳 해변이라는 데인데요. 길이 3km 해변인데 모래가 딱딱해요. 그래서 그냥 내릴 수가 있군요. 네네. 그래서 천연 활주로입니까? 네, 말 그대로 천연 활주로입니다. 콘크리트 안 깔아도. 네네. 그래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는데 2016년에 그 용기포 신한항만 공사를 하면서 이게 지형 구조가 변경이 돼서 못 쓰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 물론 백령도에 이제 새로 공항 짓는 그런 계획이 있긴 하지만 몇 년 동안은 이제 이쪽에 고정익기는 좀 뜨고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진에 대한 또 상륙 작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직 이착륙기, 무인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 해온 거죠. 예. 정말 그 지역에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지금 군생활하시는 분들이라 뭔가 지원이 좀 빵빵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캡콥터 S300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캠콥터 S300은 2022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해군 장비 전시회 유로 나발에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 공개된 재원에 의하면은 동체 길이가 4.8m, 그다음에 높이가 1.9m, 그리고 폭은 0.9m입니다. 최대 250kg의 탑재량을 운반할 수 있는 중수송 능력을 갖춰서 우리가 이제 STS, 그러니까 Ship-to-Ship Cargo Transfer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해상 위에서 막 배들 막 서로 흔들리는데 물자들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선 연결해가지고 해서 막 주고받는데 이게 사실 위험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막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험난한 해상 상태에서도 만약에 S300이 있다, 그럼 여기서 선박간에 화물을 옮기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게 옮길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50kg을 탑재할 경우는 24시간이 비행이 가능하고, 자, 250kg을 꽉꽉 채울 경우에는 4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속도도 꽤 괜찮아서요. 최고 속도가 한 120노트, 그러니까 한 222km 정도가 되고, 자, 물론 이제 순항 속도가 이제 보통 날아가는 속도 55노트, 이거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노부이를 배치를 해서 대잠수함 작전에서 이렇게 딱 센서를 투하해가지고 작전을 할 수도 있고, 자, 이거 관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선박에서도 할 수 있고, 혹은 지상 관제용 트럭, 2.5톤 트럭에다가 이렇게 딱 거기서 데이터 링크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 데이터 통신 반경이 무려 200km나 돼요. 그래서 꽤 그 먼 지역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서로 통신이 두절됐다. 자, 그러면은 너 여기로 끊어지면 돌아와라고 사전에 지정한 장소로 자기가 알아서 복귀를 합니다. 이야, 그거 중요하네요. 예, 그 귀한 걸. 예,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일단 센서만을 장착을 해서 정보 감시 정찰, 그 ISR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지만은, 자, 이거 만약에 추후에 무장 장착대를 장착하고 마이크로 뮤니션, 그러니까 완전히 되게 작지만 효율성이 있는 정밀한 초소형 정밀 무장을 결합하면 앞으로 공격용으로도 활용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되는 거죠. 예, 정말 중요한, 작전상 중요한 이 서북도서 지방을 24시간 이렇게 감시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그런 무기 체계가 될 텐데, 근데 저는 그 무인기 이런 거는 육군이나 공군만 운영하는 줄 알았지, 해군도 이게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해군도 운영을 하게 되네요. 네,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해군의 무인기는 정보 자산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뭐 비밀이다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고요. 이 사용처 때문에 그런데 예. 해군이 이제 NLL 인근을 오가면서 북한을 상대로 음성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그 신세기함하고 신기원함이라는 정보함이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 무인기가 소속은 그래서 해군이지만 사실은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 국방정보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속은 해군이지만 실제로는 정보용으로. 그러네, 이거 좀 따져봐야겠네요. 예. 파견 근무식인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느낌인데, 이 정보함에서 수집된 정보를 군 정보기관하고 국가정보원에서 활용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해군이나 해병대는 무인기를 함정은 물론이고 지상용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예.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캠코프터 S300을 바탕으로 해서 서북 도서형 이제 무인기 개발 사업을 펼치는 거죠. 저는 그 해군 정보함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긴 한데 그럼 기존에 그 어떤 걸 쓰고 있었답니까 무인기를? 원래 정보함이 이제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미국의 AAI사의 고정익인 섀도우 400이라는 기종을 운용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사출식으로 발사해서 그물망으로 붙잡는 이런 전형적인 고정익인데 좁은 함정에서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확실히. 그리고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한 대씩 출하기를 해가지고 운용이 사실 중단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세기 함이 이때 정보 수집을 못하는 사이에 그해 3월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생겼고 예.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군 해병대가 그 서북 도소형 무인기 도입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직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후 이제 우리 군이 그 바로 또 오스트리아 이 슈벨사 요 회전식 무인기에 원래 요 이전 모델인 캠코프터 S100 이거를 이제 운용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하고 2018년에 각각 4대씩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S100 같은 경우는 한 능력이 한 3분의 1 정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S300이 전체 이제 연료까지 포함하고 여러 가지 다 해서 전체 이륙 중량이 660kg 정도 되는데 이 지금 S100 사이즈 작죠, 그렇죠? 예. 얘는 그러니까 이륙 중량이 한 200kg급. 그러니까 실제 탑재 중량은 5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비교하면 뭐 엄마 고래, 아기 고래 딱 그 정도 수준인데요, 차이가? 예, 근데 이제 막상 보면은 근데 길이는 얘가 지금 한 3.1m급이고 얘는 지금 이제 한 4m가 좀 넘는 크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기 차이는 그렇게 길이 차이는 크게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실제 능력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S100을 벌써 운영하고 있었군요, 우리 군에서.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그 운영 경험상 이거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좀 작은 거 아니냐? 좀 큰 게 필요하다. 그래 이제 S3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캠코프터 S100은요 55마력 급의 엔진 한 개를 사용을 해서 자 최고 속도 220km, 그 다음에 순항 속도는 190km, 항속거리 180km, 그 다음에 운용 고도는 5,000m에서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수 아래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 저 동그랗고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동그란 게 바로 전자광학 적외선 EOIR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탈레스 1 마스터와 같은 소형 레이더도 탑재가 되고요. 데이터 링크는 제가 뭐 아까 한 200km 된다고 하는데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80km하고 180km짜리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 뭐 지형 영향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호주 비롯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뭐 독일, 중국,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 리비아, 요르단, 이탈리아, 튀니지, 벨기에 좀 숨 쉬겠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팔렸네요. 미국 등 이제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S100 얘기예요. S100. 미국까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S100 얘기고 러시아는 아예 면허 생산권을 사서 해양 경비대에 쫙 깔았다라고 알려지고요. 미국에도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요. 중립국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자, 중국도 2010년에 18세트를 수입한 후에 무단 복제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자, 카피 차이나의 위력이 되겠습니다. 예. 이 회사 저력이 이거 진짜 짱짱한데요? 자, 캠코프터 S100은 이제 대당 가격이 10억 원 정도니까요. 이게 사실 웬만한 헬기들 거의 그 가격 생각해 보면은 이게 100억짜리 헬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20, 30억. 그렇죠. 더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민수용으로 해서 쓰는 되게 초소형 헬리콥터도 4억, 5억 하는데 군 장비가 10억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이렇게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니까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근데 사실 이 헬기형 드론, 그렇죠. 무인 헬기 하면은 제일 유명한 기종은 따로 있어요. 뭐예요? 미국 노스롭 그루만의 MQ-8 파이어 스카우트.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종류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완전히 이렇게 다르면 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려있는 센서하고 이제 장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가요? 장비가 거의 동일합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근데 보시면 이제 헬기가 모양이 틀리잖아요. 이게 슈바이처의 S330 초소형 헬기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요거 이제 보면 2000년대부터 이제 30대가 배치가 됐는데 써보니까 야, 이거 약간 좀 무게가 아쉽다. 자, 이 오른쪽 MQ-8C C형을 보시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비행기 아닙니까? 헬기? 벨사의 되게 대표적인 제트레인저라는 헬기가 있는데 그 헬기 그 본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벨 407이라는 모델인데 자,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얘가 정식 배치가 돼서 LCS, 연암전투함이라는 함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제 작년 1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38대가 생산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LCS라는 함정 위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애들이 큽니다. 너무 커요. 예, 이게 커도 문제군요. 이게 그냥 함정에 쓰려면. 그러니까 이게 헬기인데 그냥 이게 일반 헬기인데 이건 뭐냐면 헬기 전용 갑판이 있는 덩치 큰 배, 호위 함급 이상의 그것도 헬기 전용 갑판이 딱 넓게 있는 모델에만 얘가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길이 1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슈베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철두철미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야, 요거 좀 사이즈를 좀 작으면서 능력이 되는 헬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캠코프터 S30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S300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2022년 10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유로나발에서 공개하기 전까지 2022년 이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열심히 시장을 바라본 거예요, 열심히. 예, 그래서 이 슈벨사에서 제시한 통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연구 열심히 했다는 걸 지금 자랑합니다, 슈벨사가. 자, 87개국에서 839척의 OPB, 오프쇼어 패트롤 베슬, 자, 해양 순찰선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 36개국에서 이제 총 167척의 OPB를 주문을 했더라.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28개국에서 유사한 카테고리의 선박 239척을 추가로 주문할 거다. 한마디로 이 동네에 OPB가 넘쳐난다. 이 OPB에서 운영할 뭔가를 우리가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전익 무인 시스템이 자, 요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의 30%를 R&D에 제출을 하면서 30%를 그냥 야, 다시 개발해 하면서 돌리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진짜 거의 슈벨사가 사원을 걸고 배팅을 했는데 이게 안 됐으면 이제 회사 문 닫을 뻔했는데 솔직히 잘 된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최근 뭐 그 러브 전쟁 뭐 여기서 드론 쟁 저희가 몇 번 했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육군이 사실 지난 2월 8일에 차세대 미래 공격 정찰 헬기 사업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FARA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퇴역한 OH-58D 카이오와 정찰 헬기 같은 것들이 이제 후속 기종을 선정하는 거였는데 지난 2022년에 벨사의 V280 벨러 우리 다 했었죠 옛날에 네. 그죠? 이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그마치 20억 달러가 투입이 됐는데 또 양산에 50억 달러가 더 투자가 될 그런 예정이었죠. 근데 이게 예. 엎어졌습니다. 그렇죠. 20억 달러에서 덮자. 근데 솔직히 벨러가 생긴 것도 정말 멋있게 생겨가지고 정말 많은 그 분들의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 큰 프로젝트가 이게 그것도 또 드론이 요즘 뜨니까 또 딱 그 영향일까요? 그런 것 같죠. 그 상황들이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공중 정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 육군은 이번에 이 FARA 사업 취소된 그 예산을 신형 정찰 공격 무인기 도입에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신형 정찰 공격 무인기로는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모하비 이런 기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하비는 그 우리 잘 아는 킬러 드론 리퍼의 제조업체로 유명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이 개발 중인 무인기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사막하고 영국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 단거리 이착륙 시험에 성공을 했고요. 사막에서의 이륙거리는 175m, 착륙거리는 100m에 불과합니다. 일단 175m, 100m라는 것은 사실은 뭐 엄청나게 짧은 지금 뜨는 게 항모 끝까지도 안 가고 뜨고 중간에서 뜨거든요.
날개가 넓은 이제 아무래도 크니까 네. 양력 잘 받고 그래서 그렇죠. 이륙을 잘하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런 거죠. 깨달은 거 전쟁 보면서 야 이거 비싼 무기를 비싼 무기들을 몇 개 갖는 것보다 싸지만 효용적인 무기를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초거대 사업들이 무너지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저희 그 서북 도서형 무인기 캐컵터 도입도 역시 그런 맥락에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 일단 그 서북 도서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대편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북한 사군단이든가요? 4군단 맞습니다. 4군단. 예. 그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우리한테는 철철지 원수와 같은 4군단이죠, 그렇죠? 못 잊죠. 그렇죠. 포격을 했는데요. 예,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땅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전력을 보면은요. 자, 서해 NLL 이북 지역에 사거리 27km에 130mm 해안포, 그다음에 사거리가 좀 짧은 12km에 76.2mm 해안포 등 250에서 한 300여 문 정도 해안포를 배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152mm 곡사포, 요건 지상에서 쏘는 이제 곡사포, 요거 사거리 27km입니다. 이거를 전력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연평도 북쪽에 갈도 등 그 4군단 관할 부대에 그 밀집 배치된 요거 뭐냐면 사거리 한 20여 킬로미터 나가고요. 예. 근데 이제 바로 이 122mm 방사포가 우리 연평도 포격에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배치를 했으면 이제 뭐 2018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 이전으로 화력 태세가 복귀했다, 뭐 이렇게 보여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이미 북한이 이 전력들을 숨겨놓고 있던 거지, 뭐 최근에 복귀시킨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 발 더 나가서요. 자, 북한은 최근에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그 신형 지대함 미사일, 예. 바다수리 6형. 요거 이제 김정은이 직접 검수 사격을 뭐 참관을 하면서 격려도 했고요. 자, 이거 이제 일선 부대 배치가 임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북한이 공방급이라고 하는 공기 부양정을 계속 이 서해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 공방급을 보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의 무레나급 공기 부양정, 요거를 이제 복제 한 150톤 규모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 군의 솔개급 공기 부양정과 동급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장으로 보면 57mm 기관포하고 30mm 기관포가 주력 무장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현재 서북 도서 지역에 120여 척이 배치가 된 걸로 보이고, 자, 그다음에 이것과 동시에 이제 좀 작은 남포급 공기 부양정 140여 척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동시에 동원해서 상륙 작전을 하면 한 번에 4,000명에서 6,000명 규모의 해상 전투여단 병력이 서북 도서 5개 섬과 도서 지역에 상륙할 수 있다. 네. 자, 이거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위협적인데 동시에 4,000에서 6,000명이 수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의 직강 끝, 직강 끝 예. 그 태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쵸. 바로 예. 그럴 일도 없어야겠습니다만 그냥 바로 어떤 태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요? 뭐 당연히 서울이 대처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군은 이제 백령도하고 연평도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비궁이 전진 배치가 돼 있고요. 사거리 5에서 8km급인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40발을 동시에 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갱도에 숨은 해안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여기는 이제 사거리 20여 킬로미터인 이스라엘산의 스파이크 미사일로 타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사거리 80km인 다연장 로켓 천무도 실전 배치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사거리 40km K9 자주포, 그리고 K1 E1 전차포도 대폭 증강된 상황이고, 게다가 고정밀 고폭탄 현무, 현궁, 이 정밀 타격 무기들까지 전력화돼 있고, 그리고 대공 무기인 천마와 천호, 비호까지 아주 촘촘하게 이제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9년, 2002년 그 1, 2차 연평 해전하고 또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해병대 감시 정찰 그리고 타격 자산이 대폭 증강된 상황이고요. 감시 정찰 자산은 이제 무인기하고 열상 감지 장비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고고도 무인 정찰기 그 글로벌 호크, 우리 잘 알고 있는 글로벌 호크하고 E737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도 지금 북한은 상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KF-16, F-15K, F-35A 같은 공대지 자산들도 항상 대기하고 있고 해군 함정도 지금 뭐 최첨단 전력으로 다 확충된 상황이라 우리 그 공지해 합동 전력으로 대응 태세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펀치력인데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계신 우리 장병들께 그 헌신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의 군사작전은 감시 정찰에서 출발한다고 정말 우리 영욱 박사님 무지하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무인기 인공위성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부족했던 과거에도 감시 정찰을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첩보의 세계 본방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림들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몰래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는 스파이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아무리 봐도 못 찾으시겠다고요? 자, 오늘은 상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첩보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물고기의 정체는 사실 1990년대 CIA, 즉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만든 스파이 로봇 물고기 찰리입니다. 당시 CIA는 물 샘플을 수집해 적의 화학실험이나 핵실험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중 로봇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무 지속력과 기동성, 수심 제어 능력, 항해 정확성, 무선 통신 등의 엄청난 기능을 지닌 로봇을 개발하게 되죠. 하지만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라 그랬는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게 되는데요. 바로 첩보 도구의 핵심, 은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CIA 내부에서는 어떤 위장을 해야 발각이 안 될까 고민했는데요. 그러던 중 TV의 한 광고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넘버원 참치회사의 마스코트, 말하는 물고기 찰리가 등장하는 광고였죠. 참치회사의 마스코트에서 영감을 얻은 CIA는 외형은 물고기로 낙점하고 어종은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머리든 살아갈 수 있는 메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메기를 본딴 약 60cm 크기의 스파이 로봇 물고기 찰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찰리는 단순히 물고기의 외형만을 닮은 게 아닙니다. 꼬리 지느러미를 좌우로 저어서 추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까지 재현해 두었는데요. 덕분에 실제 물고기와 아주 똑같은 움직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눈속임이라면 엄청난 맹활약을 펼쳤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파이 로봇 물고기 찰리의 활약은 지금까지 비밀에 쌓여 있답니다. 다음 첩보 도구는 잠자리인데요. 그냥 잠자리 아니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 CIA가 1970년에 도청을 위해 만든 가로 6cm, 세로 9cm, 두께 1.5cm 크기의 잠자리 로봇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어 이질감도 없고 정말 완벽한 첩보 도구 같은데요. 하지만 측풍이 불면 조종하기가 어려워 실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곤충을 모방한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어디선가 다시 비행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한국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뜻으로 개똥을 하찮은 물건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걸 보신 후로는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으아! 더럽게 웬 개똥이냐? 자, 이건 그냥 개똥이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 군사정보국 DIA에서 개발한 도그두 송신기, 일명 개똥 송신기입니다. 끔찍한 외형과는 달리 안쪽에는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첨단 송신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송신기는 근처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면 신호를 보내는데요. 자, 이렇게 전달받은 신호를 이용해서 안전한 보급 루트를 만들거나
폭격을 위한 주요 지상 지점을 찾아내고 자, 때로는 위기에 처한 군인의 안전한 탈각을 유도하는 유도 장치로도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기왕 만드는 거 꽃처럼 보기 좋은 외형으로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이런 외형을 설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 가다 똥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눈을 돌리고 피해 가시죠? 자, 마찬가지로 이 도구도 송신기도 아무 곳에나 막 뿌려도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제거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첩보 도구.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 돌에 눈과 귀가 달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혀 못 믿으시겠죠? 자, 그러나 그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2006년 러시아에서 정보기관 요원이 한 돌을 찾아냈는데요. 겉보기에 평범한 돌을 자, 이렇게 열어보면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드러납니다. 이건 만들어낸 사람도 대단하지만 찾아낸 사람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처럼 눈과 귀가 달린 것을 넘어서 이제 다리까지 달린 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돌덩이가 놓여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잔망경 같은 게 나오고 심지어 밑에 바퀴가 나오더니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돌의 정체는 러시아의 공군 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3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돌 모양의 정찰 로봇 스파이스톤이라는 건데요. 최대 15시간 동영상과 음성 녹화가 가능하고 카메라는 모션 센서에 의해 작동돼서 쓸데없는 데이터를 녹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일상은 물론 전시에도 지천에 널린 게 돌덩이인 만큼 적 병사나 차량이 무심코 지나가 적군의 움직임을 은밀히 감시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말 주변의 생명체와 사물 가리지 않고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선 국익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과 정찰기, 전자전 장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첩보 도구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 진짜 뭐 돌에 뭐 배설물에 이거 진짜 이거 그렇다고 배설물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인데 뭐 지금도 그런 뭐 작전들이 뭐 이렇게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겠죠? 아니 정보 수집은요 진짜 싸움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게 이겨놓는 과정이 정보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정보 수집을 보면은 소위 사람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 인간 첩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통신망이라든가 전파 막 이런 어떤 신호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시긴트, 시그널 인텔리전스. 자, 그 다음에 위성, 항공기, 무인기 등에서 이제 카메라, 뭐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비들, 심지어는 좀 레이더 영상까지 나오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촬영된 이미지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이민트, 이미지 인텔리전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요즘은 이제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뭐, 야, 시긴트, 이민트, 뭐 이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아예 없다고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장담은 누가 하겠습니까? 장담은 어차피 아무도 못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국방혁신 4.0의 중요한 게 또 유무인 복합운영체제, 멈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시베사가 위성통신을 통한 데이터 정보 통합을 고려해서 캠코프터 S100부터 이미 그 에어버스 헬리콥터 H145 헬기하고 협력하는 멈티 기능을 시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상호 운영성 레벨 5를 달성을 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캠코프터 S100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적인 그런 데이터적인 게 다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뛰어난 멈티 기능을 갖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2006년에 최초의 정직에도 군용 통신 위성인 무궁화 5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부터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사실은 원격 무인기 조정을 위성을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캠콥터 S300에 무궁화 위성용 그 셋컴 송수신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멈티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이미 기술적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해군도요, 2022년에 그 네이비 시 고스트라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 유인 체계와 그 최첨단 기술 기반의 무인 체계가 조화된 해양의 수호자다. 그래서 이제 네이비 시 고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상, 수중, 공중 영역에서 무인 전력을, 그러니까 이 모든 입체적 영역에서 무인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인 헬기뿐만 아니라 자 이제 무인 함정들이 달라붙습니다.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해검 시리즈, 해검 2, 3, 5 요 세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해군의 네이비 시 고스트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무인 체계로 얘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해검 2 같은 경우에는요, 네. 수상, 수중 정찰이 가능하다. 즉 수상뿐만 아니라 수중 감시 정찰 활동을 동시에 연동해서 운용하는 통합 운영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게 해검 2의 핵심이고요. 해검 3는 연안 경계 그리고 신속 대응을 하는 그런 무인 경비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감시 정찰 기능을 이용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무장을 여기에 얹어가지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교전도 가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 12.7mm 우리 캐리버 50 중기관 총을 장착할 뿐만 아니라 후방에 70mm 유도 로켓인 노거를 장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국내 최초로 해상 상태 4, 네. 이게 해상 상태 4면 엄청나게 장난 아닙니다. 파고가 2.5m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험난한 해상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 실해역의 내항 성능 시험을 완료를 해서 뭐 악천후, 뭐 열악한 해상 환경, 자 사람 없이도 24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해검 5요. 작전하는 함정에 탑재를 하는 소형 무인 수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뭔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모함에서 딱 분리해가지고서 표적을 식별하고 만약에 뭐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자폭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쵸. 아니면 이제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가 다른 방식의 공격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을 우리 해군이 실제 구현을 시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공 5 멋진데요. 해검 출동시켜 하면 팍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진행시켜. 이렇게 좀 많은 무기 체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캠콥터 S300 외에 또 다른 회전익 무인기 개발도 계획돼 있다고요? 카이가 사실은 좀 대형으로 해군 함정에 탑재할 좀 회전익 무인기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3년 1월에 노스롭 그루만사하고 수직 이착용 무인기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노스롭 그루만사가 MQ-8C 파이어 스카우트를 개발하면서 이제 많은 또 노하우를 이렇게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카이랑 같이 하면서는 좀 시간과 위험을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그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MQ-8C는 2019년 6월에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선언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이제 나왔지만은 그 미국의 해군 연안 잠수함 그 LCS에 주로 탑재가 돼서 표적 획득하고 정찰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데,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를 내부에 탑재하고 있고 또 표적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군 함정에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MQ-8B보다 훨씬 크니까 또 3배가량 늘어난 그 탑재 중량 덕에 발사관 7개짜리 로켓 포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무장 폼으로 보다는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탐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평선 넘어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지평선 넘어 표적 획득 임무용 항공기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해병대가 이제 단계적으로 무인기 전력을 강화할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무인 헬기의 운용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이런 대형 무인 헬기 운용에 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MQ-8C 파이어 스카우트가 바로 1차 대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이 가진 게 이 파이어 스카웃만이 아닙니다. 작년 4월 초에
페르시아만에서 실시된 연합해상 훈련을 통해서 자, 장거리 드론 제조업체인 에어로벨이 개발한 신개념 전술 무인기 플렉스 로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요, 이게 어떻게 플렉스 로터예요? 둘 다입니다. 같은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데요? 왜냐하면 뜰 때는 이렇게 헬기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공중 위에 올라가고 나면 이제 비행기처럼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는. 이게 이륙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날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각도를 이게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거죠. 예. 와. 예, 그래서 작년에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인 그 폴 해밀턴 함에서 이륙해서 자, 순찰하고 그다음에 영상송신 등 예정된 임무를 완벽하게 마치고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모양이 특이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뜨고 어떻게 이게 순항을 하는 거죠? 이게 꼬리 날개가 이게 거치대예요. 꼬리 날개가 뒤에 있는 날개들이. 그래서 수직 이륙을 한 뒤에 몸체를 살짝 뉘어서 고정익처럼 이제 수평 고속 비행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그 틸트 오토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오스프리 뭐 그런 오스프리, 거요?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사람이 타야 되니까 막 이렇게 이제 뭐 이 자세를 유지해서 가야 되는 얘는 사람이 안 타도 되니까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그냥 해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회전익기와 고정익기의 장점을 다 겸비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전익 날개에 더해서 양력하고 추진력을 제공하는 직경이 무려 2.2m에 이르는 회전 로터 1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대 역할을 하는 이 테일이 이제 4개가 되고 회전 후에는 이제 딱 접어서 항력을 최소화하고 이제 착륙 시에 다시 펴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 무인기 한 3에서 4평방 제곱미터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순양함, 구축함, 뭐 호위함뿐만 아니라 뭐 초계함 같이 작은 함정에서도 그래서 모든 해군 함정에 즉각 도입해서 해상 작전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한 평인데 한 평? 그렇죠. 3에서 4제곱미터 한 평. 한편 보세요. 뭐 일단 이제 물론 와. 이 로타가 돌아가야 되는 공간을 확보해야겠지만은 네. 최소한 이 정도의 넓이만 있으면 충분히 작전이 대박. 가능하다는 거죠. 네. 또 그 함정 탑재 편의성, 그러니까 함정에 잘 실어야죠. 그러려면 모듈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크기가 205에 57에 38cm 크기의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보급이 된다고 하네요. 조립은 그냥 한 10분 내에 끝나니까 뭐 아무리 작전이 급해도 그냥 확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 투입을 할 수 있어서 작전에 전혀 지장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뭐 주야간 고해상도 카메라에 뭐 레이더 달 수도 있고요. 이제 일단 피하 식별 장치, 그다음에 뭐 AIS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래서 그 탑재체가 7.7kg이에요. 센서하고 각 장비가. 네. 그거 이제 싣고 1.3km 고도까지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래도요. 최대 30시간 동안 2,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센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큰 아까 우리가 봤던 캠코프터 같은 기종 거기에서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센서가 크고 무거운 센서고 잘 보이는 센서긴 한데 얘는 센서가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넓은 지역을 보면서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니까 나름 장점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서 스펙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그래서 꼭 비싸고 막 엄청나게 성능 좋고 이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요, 실제 전쟁에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이런 장비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성비가 맞아야 보급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쓸 때도 좀 자신감 있게 쓰고. 네. 자, 육군과 공군에 이어서 해군 해병대에서도 무인기 전성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정말 피부로 팍팍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해군 해병대 최적화된 무인기로서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인기를 보면 대개 군용은 고정익이었고 뭐 리퍼 같은 거 보시면 예. 그리고 민수용은 회전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계속 발전하던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제는 좀 깨지는 것 같아요. 그 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군용으로 쓰이는 회전익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지금 회전익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서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개발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 상황이 있으니까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종이 아닌가 이 회전익 드론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일단 해군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우리 해군이 북한보다 분명히 강합니다. 장비도 최첨단이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으로 수가 부족하다. 물론 함정수나 이런 것들 성능 비교 전혀 안 되지만 일단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불리한 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 정밀 타격 능력이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수적인 우세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늘릴 거냐? 해군의 인원들은 한정이 돼 있고 자 그러면 결국은 한국판 유령 함대 즉 이런 우리 아까 방금 소개시켰던 우리 네이비 시고스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무인 함대를 쫙 넓혀서 자, 북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주변국들도 감히 침범하지 못할 영해 수호의 역량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이밍이 살짝 너무 일찍 나가지고 정답이 없습니다. 예, 원하실 때 그냥 뻗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진짜 이 캠코프터? 뭐 있으면 뭐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볼게요. 날씨 안 좋아도 좀 막 이게 뭐죠 이게 뭐 인천에서 막 백령도까지 뭐 이렇게 지원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